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 이번엔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은 제가 직접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을 써봤습니다. 지금 25일이 11차 공판으로 돼 있죠? 2월 25일이. 그럼 대충 한 3월 초순, 중순경에 탄핵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심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쟁점도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기 때문에 결정문 미리 작성해 봤습니다. 자, 적법성 요건은 생략하고, 뭐 여러분이 뭐 적법성 요건은 뭐 약간 전문적이어서 관심도 별로 많지 않을 테고, 본안 판단에 해당하는 결정문만 미리 작성해 봤습니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결정문 훨씬 긴데, 길게 쓰면 뭐 다, 관심도 없을 테고, 그래서 핵심적인 거 위주로 써봤는데, 그래도 양이 꽤 많아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결정문이 나올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이게 확실한데, 왜냐하면 뭐 사람 죽여놓고 뭐 CCTV 찍혔는데 뭐 지모 보수를 떠나서 이걸 살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금이 다 봤잖아요, 그날. 정금이 다 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문을 쓰겠어요? 사람을 찌르는 게 CCTV 찍혔다. 그렇지만 살인은 아니다. 무죄다. 이렇게 판결문을 쓸 수 있는 법관이 없어요. 너무 빼박 증거가 많아가지고 뭐 사소한 뭐 이런 쓸데없는 논의 있잖아요. 뭐 저 홍장원 씨가 뭐 증언이 어떻다는 둥, 뭐 요원이다, 무슨 의원이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 다 그냥 상대방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정도 수준이지, 이미 12월 3일 날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빼박 증거가 너무 많아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탄핵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보수를 떠나서 극우든 극자든 사람을 칼로 찌른 게 CCTV에 비춰졌는데 어떻게 증거를 인정하면서 야 CCTV 증거는 인정될 거 아닙니까? CCTV 사람을 찌르는 게 지금 CCTV 증거로 인정된다. 다만 그 사람이 죽었지만 살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결정문을 판결문을 쓸 수 있는 법관이 없듯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짤없이 탄핵이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길지만 탄핵 심판 결정문을 제가 미리 써봤으니까 뭐 다 하나씩 꼼꼼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황남기가 미리 쓴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입니다. 제목은 적법성 요건은 생략하고 본안 판단만 미리 작성해봤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대통령 가로치고 윤석열 탄핵. 그다음 종국 일자는 2025년 3월 11일. 뭐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3월 뭐 첫째 주도 가능하고 그냥 여유 있게 3월 11일로 일단 해놨습니다. 종결정 인용 파면. 그래서 국회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인용하면 파면함에 그치죠. 그래서 헌재법 53조 1항에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 이유가 있으면 파면하는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재법 53조 1항에 탄핵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 그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파면하는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인용 파면입니다. 헌재 2025년 3월 11일 결정 예정일 잠수 잡은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2024 헌납 8, 2024년도에 탄핵 심판이 청구됐다. 헌나는 그 탄핵 심판 사건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번째 접수된 거다라는 거죠. 2024년 8번째 접수된 거다라는 겁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게 주문이죠. 이게 2025년 3월 11일 날 헌재 재판 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겠죠. 파면한다. 결정 요지. 첫째 탄핵 요건. 첫째 가. 이 뭐 일이든 가든 이거는 헌재가 쓰는 번호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을 한번 위배해야 되죠. 직무집행이 있어서 이건 헌법 65조 1항입니다. 헌법 65조 1항에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를 국회가 의결하고 헌재는 그게 이유가 있다라면 탄핵하는 인용하는 결정에서 파면시켜버리죠. 그래서 직무집행, 직무 관련성을 요구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것은 안 되고, 그다음에 어디 위반돼야 돼?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돼야 됩니다. 헌법은 탄핵 수사를 헌법 법률 위반한 경우 명시하고 65조랑이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관장해야 하는 탄핵 절차를 정적 심판 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 절차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법률은 규범이죠. 법규범. 거기에 규범적 심판 절차다 이 말이죠. 탄핵 심판이.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죠? 탄핵 제도는 누구도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말이죠. 헌법 법률 위반되면 탄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다. 국민의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지금도 뭐 이에 대한 국민들 간에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분열 현상이 있죠. 반대하는 세력도 없지는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상당 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 공동체가 자유민주 기본수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되는 민주주의 비용이다. 그렇죠.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우리 가장 핵심적 헌법 질서입니다. 헌법 전문에도 나오고 헌법 사조에도 나오죠. 8조 사항은 민족 기본 질서라는 단어로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자의적 지배, 폭력적 지배를 배제합니다. 자유민족 기본 질서는 폭력적 지배,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1인 독재,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자유평등, 자치에 입각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 법에 따른 통치질서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자유민족 기본 질서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되는 민주주의 비용이다. 그렇죠? 뭐 선거를 해서 대통령 뽑았는데 탄핵시켜서 아웃시킨다? 왜 그러냐겠죠. 혼란이 있을 법한데도 자유민족 기본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번엔 이제 폭력적 지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12.3이라는 것은 12.4 비상계엄은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유지 확대하려는 책략이었기 때문에 자유민족 기본이 위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겠죠.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법 위반들을 탄핵 사유로 규정하겠다. 직무란, 그죠? 그래서 사회통령상 고유 업무 관련이 있어야 되고 법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국정수행에 관련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헌법 법률의 의미가 쭉 설명돼 있죠. 자, 4번 53조 1항 탄핵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라는 경우, 자 이유가 있으면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죠. 그 이유가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국민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부여된 민족 정당성을 임기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 혼란과 정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한 겁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서둘렀다는데 지금 11번의 그 변론 절차를 거친 거예요. 보통은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 한두 차례. 이번에 뭐 이준석은 3번 했죠.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 그 탄핵 심판은 한 번 변론을 열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지금 11번까지 오는 것도 드문 겁니다. 드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7번 했던 거야. 됐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11번, 17번 했죠. 17번 했는데 지금 11번이 짧은 게 아니에요.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기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 헌법에 미치는 부정영향과 해악에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하여 얻을 수 있는 헌법 수익이 파면되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그래서 이제 탄핵 결정하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가적 혼란이 있죠. 그렇지만 파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헌법적 이익이 커야만 파면하는 결정은 선고한다 이거죠. 즉 탄핵 심판적 이유가 있다는 의미가 뭐냐? 53조 1항에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을 때를 말한다. 그죠? 단순한 법 위반 가지고는 파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느냐? 그죠? 이게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특히 중대성 기준 관련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 결정이 대통령에 부여한 국민 신임을 박탈하는 관점에 칠 수 있다. 이제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했다는 것은 신임, 믿는다 이거죠.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믿는다. 그래서 대통령 선출했을 거 아니? 그런데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을 했단 말이죠. 배반행위를 한 거다. 그럼 신임을 박탈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파면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민으로 직접 민족성을 부여받은 대의견한 점에 보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그래서 국민이 준 정당성의 범위 내에서 국권을 행사를 해야죠. 근데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할 정도로 대통령 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 사유가 있다. 판단 순서. 그래서 이번에 쟁점이 크게 4개였죠. 하나, 비상겸 선포 행위가 비상겸 선포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 그래서 12.3 비상겸이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비상겸 요건을 구비했느냐. 두 번째, 포고령 1호가 헌법 위반했느냐. 근데 특히 포고령 1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많이 침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뤄봤습니다. 침해했는지 여부. 12.3 비상겸이 국회의원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군인은 선관위 치니까 서버 압수수색 시도가 선관위 존립과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 순서대로 판단한다. 4가지 순서대로 이 법 위반행위 인정될 경우 위반행위가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파면 여부를 결정하겠죠. 헌재가. 자, 12.3 비상겸 선포행위가 헌법 또는 개헌법의 비상겸 선포요건에 위배된 여부. 적극. 적극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 위반된다라는 의미가 적극입니다. 사건 개요는 대부분 다 알 테고. 피청을 주장하는 개헌 선포 사유. 자, 2024년 12.3 비상겸 담화문을 통해서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말합니다. 청구를 당했다겠죠. 청구인은 누구예요? 국회죠. 청구인 즉 국회가 청구한 거 아니에요? 탄핵소추? 탄핵해주세요. 파면해주세요. 파면해주세요라고 국회가 청구했죠. 청구를 당한 쪽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피청구인이죠. 담화문을 통해 비상겸의 선포 사유를 다음 2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그 당시로는 10명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로 10명,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거죠. 12.3 당시에 10명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판사를 겁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을 통해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이거를 이제 들었어요. 둘째, 국가 예산 처리 문제 때문에 마약 총국, 민생장 취향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웃기죠? 그래서 뭐 지금 그러면 이제 국가 예산이 깎여서 마약 총국이 됐습니까 지금? 어? 어? 그 전부터 수사 똑바로 하지 검찰총장이었을 때부터. 응? 그래서 마약 총국을 과연 국회가 만들었다는 게 지금 넌센스죠. 넌센스입니다, 그렇죠? 어? 그다음 민생 치안 공황. 지금 민생 치안이 공황 상태 이르렀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유발했죠, 그렇죠? 민생 치안은 오히려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고 서부지방법원 침탈하고 지금 무력을 솔직히 어디서 많이 행사해요? 응? 탄핵 찬성 측에서 무력을 많이 행사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교도소 간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죠. 근데 지금 탄핵 반대파애들 벌써 서부지방법원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어벤져스 시리즈도 아니고 뭐 이상한 옷 입고 다니면서 저 기계 망측하죠, 솔직히. 안 그래요? 탄핵 찬성 측은 오히려 뭐 형광등 이런 것들 형광봉인가 뭐 들고 그러는데 저 반대 측이야말로 지금 공황 상태를 지금 야기했는데 도대체 누가 맞는지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이는 자유민족 헌정사를 짓밟고 법에서 세워진 정당국가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적 행위다라고 피청이 주장했죠, 윤석열이. 응? 그러면 수사 대상자가 되죠, 국회 쪽이. 그죠? 예를 들어 이재명. 만약에 진짜 이 말이 맞다라면 헌법과 법에 세워진 정당국가를 교란시켰다. 그러면 내란 획책했다. 그러면 내란 쪽으로 뭐 해야 돼요? 고발을 했어야지. 누가 윤석열이가. 겸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해서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재판을 받도록 해야지. 왜 비상계이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응? 또 피청구인 측은 60여 쪽 불량 답변서에서 비상계획 개헌 배경으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맨날 의혹이 증거나 제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선거 부정에는 의혹만 제기하지 증거는 제시를 못하는 거야. 증거는 증거가 제시됐다라면 수사를 해. 수사해서 기소해. 형사처벌해. 그러면 이거 가지고 형사처벌 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선거가 부정선거했던 그 많은 문제가 있다라면 증거 제시됐으면 법원에서 선거 무효가 나왔을 텐데 선거 무효가 나오냐 이게요. 그냥 의혹만 제기하는 거지. 끊임없는 의혹. 끊임없는 의혹. 의혹 가지고 비상계엄을 하면 됩니까? 의혹 가지고. 응?
그 말도 안 되죠. 음? 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계엄서 정당을 주장한 바 있다. 자, 부합하느냐? 헌법 7조 1항은 전이사비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서 군상이 필요하거나 안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무 그죠? 우리나라 전 국민을 무슨 진짜 헌법 공부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죠? 어? 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도 전이사비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대비에 군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그죠? 계엄법 7조에 하면 군정 실시가 나와요.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의 경우는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군인이 정부의 행정사무, 법원의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게 군정이라고 하죠. 군정 실시. 응? 비상적 고난이므로 헌법과 계엄법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계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이 보여다 있다 하더라도 전시사변이냐?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엄격히 구속되는 바 피청구인의 2024년 10월 3일에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과 심판권을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지만 헌재가 이를 심사를 할 수 있죠. 탄핵 심판을 통해서 특히 79년 12.12 비상계엄, 80년 5.18의 비상계엄의 남용으로 헌정수의 문란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여러 차례 경험한 역사에 비춰보더라도 비상계엄 요건은 엄격히 헌법과憲법에 기속돼야 하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비상계엄이 북한의 침략으로서 비상계엄이 발동된 것은 50년밖에 없어요. 1950년에 비상계엄은 북한의 침입이기 때문에 전시사변 이후에 국가는 비상사태가 일단 요건은 맞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5.16 군사정변 쿠데타지 뭐, 그다음에 72년 유신 시대 때 비상계엄 이런 것들, 그다음에 79년 전두환의 12.12, 80년 5.18 광주학살, 그렇죠.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50년을 빼놓고는 다 전시사변 위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이번도 마찬가지고. 무슨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가 있었어요. 다만 자기들의 권력 장악, 권력 유지, 확대 이거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 비상계엄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지.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처벌된 거 아닙니까? 12.12 비상계엄, 5.18 비상계엄 발동으로 이게 형사처벌 됐어요, 내란죄로. 그런데 또 이번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겠죠. 안타깝죠. 그래서 엄격히 기속돼야 되고 피청이 비상계엄 들고 있는 중앙선관위 부정성 의혹, 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와 탄핵을 한 국정마비 예산 삭감 같은 사정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삼 이해수는 국가 비상사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그럼 예산 삭감이 발생하는 게 전시사변이? 병력으로서 군사장 필요에 응해야 돼? 말도 안 되죠. 아니 예산을 삭감해도 병력이 동원되나? 그는 야당 대표 만나고 야당 의원들 만나 설득해야지. 미국에서도 예산 삭감으로 셧다운 일어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비상계엄이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뭐 미국은 안 그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비상계엄 발동하냐 이겠죠. 그렇지 않죠.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하는 요건인 사회적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의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예산 삭감해가지고 뭐 법관들 월급이 안 나고 있습니까? 법관이 지금 재판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재판을 안 해준 건 맞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사법질서가 현재 지금 수행이 어려운 상태인 사법권 행사가 그렇진 않잖아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아서 그렇지 뭐야. 그래서 피청구인의 2024년 10월 비상계엄 77조 1항과 계엄법 위조의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목적에 부합하는지. 대한민국 비상계엄 6.25 전쟁 기간,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12.12 군사반론, 5.18 5.17 80년에 전국 계엄 등 이번에 이제 이렇게 비상계엄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에 이제 여섯 번째 비상계엄이 있었죠. 헌법상 비상계엄 전사비는 비상계엄인데 6.25 전쟁 기간을 제하고는 다 정권 장악과 장기 접근을 목적으로 악용되었단 말이죠. 정상적인 비상계엄이 아니었던 거지. 헌법상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안보 유지를 한 제도에서는 역사적으로 군사정권의 권력 유지와 민정운동업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비상계엄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사력이 필요가 하는 안녕질서 유지를 들고 있는데 목적으로서 비상경 같은 국가기능 행사의 목적은 기존의 헌법 질서 유지에 한정된다. 목적의 소극성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국가 긴급권의 한계가 목적이 소극적이 한다.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잠정적이 한다. 그다음에 최소 원칙, 최소한의 국가 권력 발동을 해야 한다. 보충성 원칙, 다른 해결 수단이 없어야 한다. 이런 네 가지 그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국가기권의 한계 원칙이 있었어요. 있죠. 근데 그 중에 목적의 소극성 원칙. 목적은 뭐예요? 기존 질서, 헌법 질서 유지죠. 비상계엄 같은 행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기존 헌법 질서 유지에 한정되는 거예요. 모든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질서 유지라고. 피총회는 2025년 1월 3일 변론기를 출석하여 주권자인 국민께 호소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쓰잘데없는 인간들이 뭐 계몽령이라든지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담화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문제지, 군사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한다. 이게 무슨 폭력으로서 설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지. 응? 참 듣도 보도 못한 일이야. 집조의 군사적 필요 또는 안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총회는 24년 10월 3일 비상계엄 집 1항의 비상계엄 목적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음이 명백하다. 헌법 89조 국민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 헌법 89조 사항은 비상계엄을 발동할 때는 국민 심의, 글자가 빠졌네.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다음 계엄법 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도 국민 심의를 거쳐야 한다. 피총은 2024년 10월 3일 22일 22시경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비상 선포하기로 계획하고 국민 심의를 거칠 예정이었다. 이 피총회는 당일 오전부터 국민의 소집을 알리지 않은 채 대통령 출석을 지시했다. 국민의 비상계엄에 경제적, 외교적 부정영향을 지적했으나 피총회는 이를 무시하고 구체적 실행 조치를 지시했다. 그렇죠? 정서 충족되자 정서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피총은 국민에서 비상계엄의 안건을 정식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회의를 하려면 안건을 제출해야죠. 그래야 심의가 되니까. 자료 같은 것도 다 이제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일인데 뭐 그냥 구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비상계엄 목적, 그 전국계엄인지 또는 일부계엄인지 계엄사령관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시 계획 이런 것들을 국무위원들 나눠주고 심의를 해야지.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잖아. 뭐 어디 무슨 전단지 비슷한 게 하나씩 나눠주고 몇 개씩 나눠주고 누구는 좀 못 받았다고 하고, 아니 누구는 못 받았다고 누구는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조문에 넣었다고 누구는 뭐 뒷주문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럼 제대로 심의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뭐 대통령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준 자료를 막 다 버리고 안 받았다고 하고, 제대로 된 어떤 안건의 발의, 그 다음에 자료에 제출했다는 논의, 심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의하는 거죠. 아주 진지하게 의논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진지한 의논입니까? 뭐 다 모인 다음에 3분 정도 얘기하고 나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심의라고 그래요? 심의를 그런 식으로 하나? 그죠?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어떤 애들 뭐 장래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만나 있어서 논의한다. 이래도 뭐 몇 시간은 걸려 토론을 할 텐데 이 국가의 중대사를 겨우 3분 모여가지고 심의가 되나요? 응? 심의가 돼요? 안 되죠.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국민들도 있잖아요. 이게 국무회의인지도 몰랐다. 뭐 이런 국민도 많고, 제대로 된 발의와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자료 제출과 이루어졌다라면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했다고 할 텐데 국무회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뭐 그죠? 이번에 이제 10차 변론길에도 국무총리 나와서 뭐 이번 비상계엄 절차적 흔결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담회라고 말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참 답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지들 뭐 면피성 발언이기도 하지만 하여간 명확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실적 논의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 통보죠. 일방적 통보가 어떻게 심의입니까? 심의는 대화 토론이죠. 그렇잖아요. 이 국가 중대사인데 얼마나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요. 지금 전국이 지금 3달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신뢰성이 엄청 떨어졌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근데 이게 무슨 뭐 3분 만에 토론으로 끝날 문제냐 이게. 응? 또 국무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 절차성을 상실했다. 그렇죠. 회록도 작성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또한 10차 변론길에 출석한 콘덕스 국무총리조차도
비상계엄이 절차 흔결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을 할 때 국민 심의를 거쳐서 한 89조 4와 계엄법 2조 5항이 위반된다. 부서, 이 부서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 헌법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배워요. 부서 국민 심의를 안 거치면 위원이라는 것은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근데 부서가 없었다는 것은 뭐 사인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100% 확실하죠.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뭐 하여간 뭐 피청구인 측에서도 국무회의를 했다는 등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부서에 대해서는 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부서가 뭐냐면 말 그대로 부자라는 것은 2차적인 우리 부반장, 부연대장, 부대장한테 부자예요. 부. 2차. 세컨더리. 서자는 서명. 2차적 서명이에요. 이게 비상계엄에 사인은 누가 하죠? 대통령. 대통령이 크게 사인하고 옆에다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무총리도 안 했다고 그러지, 국무위원들도 안 했다고 그러지. 했다는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럼 말로는 뭐 사후에 보통 부수한다, 전자적으로. 뭐 했냐고 안 했지. 그렇잖아요. 대통령 그러더라고. 사후에 원래 하는 거다. 그럼 사후에 했냐고, 내 말은. 그러면 비상계엄 발동하기 전에는 그 부서를 받아야 걸려. 왜? 절차적 요건이기 때문에. 원래 절차는 사전 절차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국회 끝나고 예를 들면 사회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발표하기 전에는 최소한 부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차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절차라는 것은 이런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절차인 거예요, 다 절차라는 것은. 응? 근데 지금까지도 부서가 없는데 뭐 언제 받았냐 이거죠. 부서 없는 대통령 국법상에는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게 교과서에 다 돼 있어요. 다만 이제 무효설과 유효설, 무효설과 이제 위법이지 위헌이지만 다만 취소하기 전에 유효하다는 유효설이 대립하는 것이지 위헌이라는 것은 이론이 없고 또 유효설도 위법이라고 하고 위헌이라고 하고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그래요. 무효설은 말할 것 없이. 아니, 사법시험에서도 많이 나온 거야. 유효설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 국법상에는 없을 때. 무효설은 그러나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X로 이미 사법시험에 규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법시험 규칙이 나왔다는 게 뭐예요? 객관식으로.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구나. 그래야지 정답을 찍을 수 있지. 객관식이라는 거. 나온 문제인데 제가 몇 수십 년간 사법시험을 강의한 사람인데. 응? 그렇기 때문에 부서만 안 거쳤다 하든 이것만 가지고 탄핵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응? 교과서에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를 안 거친 건 100% 확실하죠? 뭐 이거는 피청구인 측에서도 아니라고 한 적이 없걸랑 전혀. 사인했으면 누가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사인한 적이 없으니까 제시를 안 했지. 지금까지도. 그 부서를 안 했으면 위헌이야? 위헌이지. 그럼 탄핵 소치야? 탄핵 소치 사유가 된다라고 명확하게 모든 교과서에 돼 있고 객관식으로도 출제될 정도야. 응? 그 다음에 계엄선포 국회 통과를 안 했죠?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 7조 사항과 계엄법 4조 1항에 따르면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죠? 그래서 4조 1항에 위반된다. 그 다음에 소결론. 그래서 계엄선포 요건인 77조는 충족을 못했고, 그 다음에 심의를 안 거쳤으니까 89조도 위반했고, 그 다음에 부서를 안 거쳤으니까 82조 위반됐고, 통고를 안 했기 때문에 77조 위반됐고, 기업법 4조 위반됐고, 여기에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입니다. 직급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볼 필요 절차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이것만 가지고 탄핵 사유가 충분하고 넘친 거예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야. 국민 심의한 거치고 부서 안 거쳤으면 뭐 계엄선포 요건도 안 거친 게 명백하고 너무 많아서 이거로도 그냥 바로 파면이에요. 뒤에 그냥 변론 절차 한 겁니다. 그냥 왜 하도 뭐 공정한 심판 안 한다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렇게 빨리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 사람 중에서 칼로 찔러서 CCTV 나와 있는데 무슨 공판을 여러 번 엽니까? 생각해 보세요. 살인 사건에서 생각해 보세요. 칼로 찔렀어. CCTV 찍혔어. 근데 무슨 공판을 여러 번 해, 그거 가지고. 팩트가 정확한데, 공소 사실이 정확한데. 이번 전 국민이 봤잖아요. 부서 안 한 거? 지도도 인정하잖아. 부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 심의에 대해서는 지도를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하니까 한번 해본 거고. 응? 그죠? 근데 부서 안 한 건 100% 확실하잖아. 국무회의록 작성 안 된 거 분명하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탄핵 100% 확실한 거예요. 이게 뭐 어디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 사람 찔러서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CCTV 찍혔는데 뭐 진보든 보수든 살인이 성립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뭐
어? 어떻게 이론의 여지가 있겠어요? 전 국민이 그날 봤잖아요. 부사하는 거 뭐 너무너무 명확하고. 개헌포령 1호의 기본 침해 적극. 표고령 다 들으셨죠? 이게 말도 안 되는 표고령 쓴 거죠. 어디 무슨 당나라 시대도 아니고 무슨 이런 표고령이 언제 일제히 정장 그럼 그만다. 이게 이제 79년 그때 썼던 거랑 거의 유사해요. 응? 79년에 나왔던 비상기업 용어랑 거의 유사하지. 어디 지금 1979년 비상기업 했던 포고령을 지금 몇 년인데 지금 50년 지나서 지금 등장한 건데 어지럽습니다. 자미체제를 부정하거나 정복에 일치를 막 어지럽습니다. 이런 거 본 것 자체가 울렁거릴 정도입니다. 표현의자의 침해. 그래서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를 8조는 정당의자를 규정하겠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토양에서만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무 문학적으로 표현했나? 국민은 정당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정당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필수 불가결한 권리다. 헌법 37조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본위하에 제한할 수 있으며 비례원칙,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해서 그다음에 37조 2항의 본질적인 내용, 표현의자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뭐라고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마라 라고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비상경이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지 못하면 헌법 위반된다. 포고령 1호는 지방의 정당활동, 정치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 출판은 계엄사령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자의 정당활동의자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37장의 기본권 제한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이 반된다. 또한 표현의자를 제한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에 일말에도 찾을 수 없는 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포고령지 1호와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전반에 비해 일체의 정치활동 표현의자를 제한하고 있어 비례원칙이 반된다. 너무 많이 제가 쓰다가 중략했어요. 소결론 포고령 1호는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근로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위반되므로 헌법 위반된다. 포고령 1호도 이원이죠. 응? 국민의 기본권의 모든 국가 권력은 종속되는 겁니다. 국가 긴급권도 비상계엄도. 그죠? 뭐 자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한 권한이다. 아니 고유한 권한을 멋대로 행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헌법에 기속되는 그러면 국회 입법권은 국회 고유 권한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국회 입법권이 국회 고유 권한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입법권 행사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국가 권력은 기본권에 구속당해야 한다라는 게 대원칙의 헌법이에요. 그게 뭐야? 그러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비례원칙은 준수돼야 되는데 전혀 지킬 의지도 없었던 게 포고령 1호예요. 그래가지고 뭐 실수했다는데 옛날 걸 베끼다 보니까 이랬다는 둥 코미디 하는 겁니까?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고령은 이런 살벌한 포고령을 바라놓고 지금 어? 실수했다 옛날 거 베끼다 보니까 국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지금 국가를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중요한 내용을 베꼈다는 등 복사를 하는 등 실수했다는 등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국가 권력을 위임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응? 무능의 극치라고 봐야지 만약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네 번째 피청은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기능을 마비시키고 권한을 침해하려 했는지 적극 헌법상 국회 권한의 불가침성 비상계엄으로 정부나 법원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 제3항 비상계엄이 발동하면 정부나 법원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헌법 7조로 가시면 행정사무, 사법사무를 계엄사는 걸 간장합니다. 행정사무, 정부, 그다음 사법사무, 법원. 그러니까 어디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나 법원에 관한 특별한 조치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상령이 발동된 계엄사는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따라 비상령이 발동되어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는 금지되어 있다. 오히려 거꾸로 왜?
비상계엄이 남용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 제적관 찬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엄 해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제한다고 돼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야지 비상계엄이 남용됐을 때 통제할 수 있지. 그래서 대통령이 내가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발동했다. 아니, 국회 해제 요구권이 없으면 군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막 국민들 학살하고 말이야. 반대 세력 학살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그래서 70조 5항에 해제 요구권을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라면 당연히 헌법 위반에 해당하죠. 사건의 개요. 뭐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침입했는데 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라번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 국가의 권한을 침해했는 여건이 뭐 이번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원이든 무원이든 뭐. 근데 곽종원 전 사령관도 명확하게 얘기했고 조성현 수동방해산업 경비단장도 얘기를 했죠. 그럼 이 경비단장이 대령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은 피의자도 아니야. 정확하게 자기 했다는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잖아요. 조성현 수동방해산업 제1경비단장. 수방사령관은 치사하게 말해요. 헌재 나와가지고 자기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진술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부권 행사했는데 물론 헌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권리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국민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알려줄 의무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이었다라는.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지. 자기 부하들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제1경비단장.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그 국정조사 열었는데 그냥 대령들이 다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냐. 또 이제 특수전 1공수여단장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나는 들었다. 대통령 지시로 의원들 끌어내라. 그래서 복명복창까지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복명복창하잖아요. 군인들은. 대통령 지시가 복명복창까지 한 건데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냐. 그렇잖아요.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는 경우가 군인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지. 또 이런 일을 평생 처음이겠죠. 국회의원들 잡아내라. 그때 복명복창까지 했다는 대통령 시상이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복명복창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내리 강하게 남았겠어요. 그래서 일공수 여단장도 발언했잖아요. 국회 나와 증언했잖아요. 그때 뭐 홍장원 씨 뭐 가지고 막 이상한 트집을 잡고 이러는데 진짜 뭐 우연히 그 14명 그 정치인들 명단이 동일할 수가 있나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솔직히 근데 홍장원 발언은 핵심적인 것도 아니야. 왜? 직접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된 의원들이 들었다 아니 그 군인들이 들었다는데 명령을 받았다는데 박정우 사령관도 자기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일 공수단장도 자기는 지시를 받았고 부하들한테 대통령 지상이나 복명복창하면서 의원들 끌어내라 하고 받았다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어? 그건 아인이 중요한 거지. 있잖아요. 대통령 공수 여단장까지 지시가 이루어져서 또 공수 여단장이 아래 부하들 지시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시 안 했는데 대통령 안 했는데 그러면 특수전 사령관이 그러면 지금 쿠데타 주모했다는 겁니까? 내란지 수계가 그래요? 이쪽에서는 질서 유지를 하겠는데 갑자기 특수전 사령관부터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체포하라고 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지금. 누구나 아는 삼적 동작 아는 것을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젊지도 않잖아 대령이니까. 그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증언한 거지. 우리 군인들 바보 만든 거 아니냐. 지가 시켜놓고 지시를 했고 대통령 술 빠지고 군인들끼리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이 안 했다라면. 근데 분명히 일 공수단장은 대통령 지시로 하라고 했다고 아래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 안 했다? 그럼 군인들이 했다는 거잖아. 얼마나 이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 게 열받은 거지. 그래서 이런 대령이나 이게 원스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예 과감하게 얘기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 사람. 이것도 해운가? 해유당했다고 자꾸 하는데 이 사람들 해유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유할 이유가 뭐 있어 이 사람들이? 응? 한두 사람이 드는 게 아닌데 그게. 그래서 피의청은 국회의 질서 유지에서 목적으로 군경을 파견했다는 점 근거 없다. 오히려
대표원들을 끌어내도록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본회의장이 끌어내 재정의 미달로 개헌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하랬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로해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해제국권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 군의 투입 이거는 변론길에 나와서 누구도 인정했어. 자기도 인정했잖아 스스로. 누구 피청구인 윤석열도 자기가 인정한다. 그랬잖아. 자기가 먼저 얘기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선관위는 헌법상 기관 아닙니까? 기관이야. 114항의 4조에 나오는 헌법 114조 나온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언제 들어왔어요? 3차. 3차 개헌법 총 60년에 들어왔습니다. 응? 왜? 왜? 그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4.19 혁명, 그 선관위죠. 부정선거 때문에 이를 문제가 생기자 헌법상 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3차 개헌법도예요. 그래서 헌법상 기관이죠. 근데 헌법상 기관을 중앙선관위 동의도 없이 국회에 파견한 거예요. 하려면 영장을 가져오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 헌법상 기관 침탈이지. 그래서 헌법상 군인 침탈한 거죠. 대표적으로 군인들을 파견했는데 그냥 뭐 수사관이 간 것도 아니고 군인들을 파견한 거잖아요. 피청을 주장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부정선한 증거가 또 아직 밝혀진 적도 없고 선관위를 훼손했냐? 그렇지. 그건 선관위 쪽이 물어보면 나오지.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통령 친구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임명한 거 아니야? 그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선관위 사무총장. 그 사람이 선관위 헌법상 기능을 훼손했다고 증언을 수십 잘 했잖아요. 그건 맞지. 그래서 피청원을 파면할 것이냐? 에 있어서 위반 정도가 아까 중대한다고 그랬죠? 중대하다. 심의도 안 받고 비상을 발했고 헌법에 명백히 위반하고 위반에 매우 심각하다. 기본권 침해도 위반이 심각하다. 그다음에 헌법상 권한도 침해했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로서 헌법 소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원의 법 위반 행위 헌법성에 미치게 되는 분양효과 파괴 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민족선을 부여받은 피청원을 파면하면서 얻는 수호이익이 헌법 파면에는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헌재 결론이었어요. 똑같은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결론, 피청원을 대통령이 파면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미리 한번 써본 겁니다. 황랑의 미리 쓴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은 보셨죠? 그래서 이거 비슷하게는 나올 겁니다. 똑같지는 않겠죠, 물론. 뭐 제가 예측한 것 정도니까 옛날 판례를 또 고려하고 이래서 예측한 건데 훨씬 더 자세히 나오겠죠. 한 4, 50페이지 나올 거예요. 엄청 길 거예요. 길 텐데 뭐 제가 여기서 그렇게 쓸 수도 없고 시간 낭비기도 하고 그래서 짧게 썼는데 거의 유사하게 핵심적인 내용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헌재 결정 나오면 비교해 보세요. 거의 비슷하지. 자, 이상으로 황량의 미리 쓴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